내가 살고 있는 섬에 더 이상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육지로 나오실 건가요?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섬은 총 3,390개, 그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80개나 되지만 대부분의 섬 사람들은 개인 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대략 3배가 비싼 배값과 유지비,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섬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비용. 이런 고충을 갖고 있는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 운행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노선은 바로 국가 보조 항로. 쉽게 말해 육지의 벽지 노선 버스나 공영버스처럼 완성적인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하는 바다 위의 대중교통이라 불리는 뱃길. 201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전라남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국가 보조 항로가 있습니다. 총 이동시간만 무려 최대 10시간 30분. 기점과 종점을 포함한 총 33개의 경유지, 기점을 제외한 32개의 유인도를 거쳐 이동하는 국내 최장 뱃길.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배를 타고 대한민국 외딴 깊은 곳에 숨겨진 태초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며 그곳 섬마을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실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새벽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환승입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버스에 타는 승객분들이 참 많네요. 새벽버스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의 출발점인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5시 8분에 출발하는 첫 기차라 역사에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목적지로 안내해줄 기차는 타는 곳 9번에서 출발하네요. 그럼 플랫폼으로 내려가 볼까요? 승차홈에는 벌써 열차가 대기 중입니다.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른 새벽 KTX 산천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직 새벽 기차를 탈 때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참 좋네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용산역에서 KTX 산천열차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전남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뱃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포항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에 편도로 딱 한 번만 운행하는 노선이라 8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놓치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출발 30분 전인 8시에 도착해서 표를 끊을 수 있겠네요. 배표를 사기 위해 선착장 매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탑승해볼 국내 최장길이 뱃길은 목포항에서 출발해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서거차도까지 최대 10시간 동안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25,300원이며 섬마을 주민분들은 단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선은 목포항을 포함해 거쳐가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되는데요. 종점인 서거차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배를 타야 하고 배 안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탑승 전 배에서 먹을 음식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오늘의 여정을 함께할 식량을 구매했습니다. 든든하게 식량을 구매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타러 가볼까요? 선착장으로 나오니 차도 실을 수 있는 중형 차도선 한 척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 배가 바로 이번 걷는 여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할 배인 섬사랑 13호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탑승할 국내 최장 뱃길을 오가는 배는 섬사랑 10호와 13호 두 척이 있는데요.
두 배 모두 승객이 마지막으로 하선하는 기항지는 서거차도이지만 10호는 마지막 정박지가 서거차도인 반면 13호는 마지막으로 승객이 하차하는 서거차도를 지나 상조도에 있는 율목항에 최종 정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 배의 운항 시간이 비슷해 보이지만 10호보다 13호가 최신식이고 속도가 더 빨라 모든 기항지를 거쳐갈 경우 13호가 30분 정도 더 빠르다고 하네요. 이 두 배는 격일로 운항을 해서 저는 10호가 아닌 13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배에 탑승해 볼까요? 차 안 가져왔어요? 배 1층에는 이렇게 차를 실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승객을 위한 객실은 계단 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객실 정원은 최대 54명이네요. 안쪽에는 누워서 갈 수 있는 넓은 객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찜질방에서 볼 수 있는 갈색 공용 베개도 있네요. 옆에는 정수기도 있었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편의점에서 물을 사지 않아도 됐겠네요. 정수기 반대편에는 앉아서 갈 수 있는 간이 좌석 2개도 있었습니다. 가볍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잘 마련돼 있네요. 국내 최장거리 뱃길인 만큼 앞쪽에는 TV도 있습니다. 그럼 객실 구경을 마치고 배 바깥 공간도 살펴볼까요? 객실 바로 옆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모든 면이 뚫려 있어 개방감 있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배 안에 이런저런 시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인 8시 30분이 됐습니다. 목포에서 실린 각양각색의 사연을 담은 짐들, 그리고 대도시의 여운을 남겨두고 다시 섬마을로 향하는 주민분들을 실은 섬사랑 13호는 목포항을 빠져나와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배를 타면 목포를 빠져나가는 동안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지금 보이는 유달산입니다. 멀리서 봐도 바위산의 웅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유달산의 자태가 참 아름답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항구마을의 풍경도 참 낭만적이네요. 유달산 주변으로는 목포항 반대편에 있는 섬인 고화도까지 연결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예전 목포 여행을 왔을 때 이 케이블카를 한번 타봤었는데 운행시간도 길고 섬과 산을 모두 둘러볼 수 있어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고화도로 가면 지금 보이는 고화도 전망대, 그리고 섬 주변으로 개통된 해상 데크길을 걸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지나면 총 연장이 무려 4km가 넘는 거대한 목포대교와 가까워집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목포 방문이지만 목포대교 밑을 지나가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목포대교를 지난 배는 더 깊은 망망대해로 진입합니다. 첫 기항지까지 30분 정도 이동해야 해서 다시 객실로 돌아가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참 꿀맛이네요. 샌드위치를 먹은 후에는 잠깐 누워 휴식을 취했는데 방바닥 난방이 뜨끈해서 노곤노곤하니 참 좋았습니다.
저처럼 섬마을 주민분들도 객실에 누워 편하게 이동하고 계시네요. 지도를 보니 첫 기항지인 시아도 인근을 지나고 있어 밖으로 나갔는데 이 섬은 타거나 내릴 승객이 없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남군에 위치하고 있는 시아도에는 오직 한 명의 주민뿐만 거주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섬 안에 있는 등대를 벗삼아 염소를 키우며 사신다 합니다. 외로움과 낭만을 함께 지닌 시아도를 지나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는 제가 탑승한 섬사랑 13호보다 훨씬 큰 배 한 척이 보였는데요. 이 배는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인 퀸 제누비아호입니다. 총 톤수는 약 27,000톤, 여객 정원은 무려 1284명이나 되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데도 그 크기가 어찌나 크던지 실제로 이 크루즈선이 만들어낸 파도 때문에 제가 탄 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객실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많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퀸 제누비아호를 보낸 섬사랑 13호는 두 번째 기항지인 마진도로 진입합니다. 마진도는 21년 기준 약 77명의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섬인데요. 마을 뒷산의 바위가 말처럼 생겨 마진도라 부른다 합니다. 이 섬에는 목포항에서 승선했던 승용차 한 대가 하선합니다. 하선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섬사랑 13호는 이런 식으로 목포항을 포함해 총 33개의 크고 작은 섬에 들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별로 표시된 섬들이 섬사랑 13호가 경유하는 33개의 기항지입니다. 기점인 목포항을 빠져나온 배는 첫 번째 기항지인 시아도를 거쳐 마진도, 백야도, 율도, 평사도, 보사도, 취미항, 저도, 광대도, 송도, 혈도, 양덕도, 부지도, 가사도, 호성남도, 성남도, 옥도, 내병도, 외병도, 누록도, 발목도, 진목도, 창유항, 율목항, 관사도, 소마도, 모도, 대마도, 관매도와 동거차도를 거쳐 종점인 서거차도에 도착합니다. 만약 이 섬들을 모두 거쳐간다면 서거차도 종점 기준 대략 10시간, 목포항 종점 기준 대략 10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최대 시간보다는 운항 시간이 덜 걸린다 하는데요. 이번 여정에서는 과연 몇 개의 섬을 거쳐 몇 시에 종점에 도착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마진도를 빠져나와 바닷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기항지로 이동하는 동안 배 밖을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섬들과 그 섬 안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마을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동 시간은 길지만 그 어떤 항로에서도 볼 수 없는 고즈넉한 섬마을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참 좋네요. 바다 위에는 크고 작은 양식장도 가득합니다.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활한 양식장의 풍경이 참 신기하죠. 마진도를 빠져나온 배는 다음 기항지인 백야도를 지나쳐 율도에 도착했습니다. 율도라는 이름은 섬의 모양이 밤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졌으며 21년 기준 약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7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같이 탑승했던 섬마을 주민분께서 말씀해 주시길 지금 보이는 네모난 상자 안에는 쌀이 들어있다 하는데요. 섬마을 안에서는 대부분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과 같은 생필품은 우체국 집배한 분들이 직접 배송을 해주신다 합니다. 목포항에서 실렸던 섬마을 주민분들의 따스한 인심을
율도에 남겨두고 섬사랑 13호는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기항지를 건너뛰지 않고 율도 다음 정박지인 평사도에 도착합니다. 평사도는 지형이 낮고 모래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21년 기준 약 31명의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섬 안에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섬사랑 13호가 경유하는 다른 섬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폐교했다고 하네요. 평사도에는 차 한 대가 하선한 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 배를 탔을 때에는 한창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 섬 곳곳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따스한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섬 속으로 들어간 섬사랑 13호는 다음 기항지인 취미항에 접근합니다. 취미항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진도군의 본섬이며 다른 섬들과 다르게 진도대교로 육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항지와 다르게 사전 연락이 없어도 취미항은 무조건 정박했다 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규모가 큰 섬이다 보니 이곳에서는 오히려 승객들과 짐이 실리네요. 이번 여정을 함께할 새로운 추억들을 싣고 뱃머리를 돌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취미항 이후 거쳐가는 기항지는 모두 신안군이 아닌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섬들인데요. 섬사랑 13호를 타면 처음 탑승했던 목포시, 첫 번째 기항지인 시아도가 있는 해남군, 아까 지나왔던 신안군의 섬들과 지금 거쳐갈 진도군의 섬들을 둘러볼 수 있어 총 4곳의 행정구역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취미항 다음 기항지인 저도부터 가사도까지는 타고 내릴 승객분들이 없어 바로 성남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동하는 동선이 달라져 밖에서는 섬 주변의 또 다른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기항지 중 한 곳인 발가락 모양을 한 양덕도, 손가락 모양을 한 주지도의 풍경이 참 신기하더군요. 발가락 섬인 양덕도에는 90세 할머님과 70세 따님이, 손가락 섬인 주지도에는 섬 주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다 하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움 속에서 낭만을 간직한 채 머물러 있는 섬마을을 뒤로하고 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밖으로는 제가 탑승한 국가보조항로의 또 다른 배인 섬사랑 10호도 보이네요. 다음 기항지인 성남도로 이동하는 동안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아침에 사온 편의점 김밥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배 안에서 먹으니 뭘 먹어도 꿀맛이네요. 식사를 마친 이 배는 어느새 성남도에 도착했습니다. 성남도는 21년 기준 약 36분의 주민들이 사는 섬마을인데요. 다른 작은 섬들보다 주민수가 많아서 그런지 방파제 끝쪽에는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내연발전소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소성남도에는 약 3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보면 꽤 큰 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남도에서는 한 분의 승객분을 태우고 다시 뱃머리를 돌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기항지인 옥도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배 밖 풍경을 감상했는데 아까 주지도와 양덕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신기한 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룡의 등허리를 보는 것 같은 이 신기한 섬은 옥도에 딸린 무인도인 백야도입니다. 섬 정상부에 놓인 뾰족한 돌 봉우리를 보고 있으면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그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뱃길을 타러 왔다가 이런 풍경을 마주하다니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드네요. 아름다운 백여도를 지나니 어느새 배는 다음 기항지인 옥도에 도착했습니다. 옥도는 모습이 구슬 옥자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21년 기준 약 72분의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옥도 주변에는 남해안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유식 양식장이 많았는데요. 특히 진도 앞바다는 조류가 빠르고 수질이 깨끗해 질 좋은 김과 미역, 다시마가 대규모로 양식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옥도에는 쉬미항에서 실렸던 샤시가 내려집니다.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들에 어떻게 마을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옥도에 정박했던 배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기항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섬입니다. 섬과 가까워질수록 바위섬의 거친 표면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깎였을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웅장한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내는 섬의 자태가 참 아름답네요. 섬 반대편에 가까워지니 주황색 지붕을 한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섬은 옥도 다음 기항지인 내병도입니다. 내병도는 1973년까지만 해도 278분이 거주하셨고 본교 학생 수가 무려 4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5년 기준 약 32명의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다 합니다. 그래도 내병도는 외해 맨 바깥쪽에 속한 섬이라 토세질이 매우 우수해 모두 일본으로 수출될 만큼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원래 내병도는 섬 모양이 갈매기와 닮아서 갈매기 섬 등으로 불렸으나 외병도와 내병도가 나란히 있다 하여 병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내병도에서는 목포항에서 짐을 가득 챙겨오신 승객분이 내리셨는데요. 승객분이 내리실 때마다 선원분께서 짐을 옮겨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내병도에 훈훈한 여운을 남기고 다음 기항지인 외병도로 이동합니다. 외병도는 내병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라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외병도는 21년 기준 약 22분의 주민분들이 거주하시는 내병도보다는 규모가 작은 섬입니다. 외병도에는 객실에서 봤던 귀여운 강아지가 하선하네요. 섬마을 안에 있던 강아지도 하선하신 승객분을 반겨줍니다. 참고로 내병도와 외병도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섬마을은 특히 석유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주민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병도에 정박했던 배는 다음 기항지인 누록도로 이동합니다. 누록도는 방금 둘러봤던 내외병도보다 규모가 작은 21년 기준 12명의 주민분이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쪽에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내외병도와 누록도 모두 비교적 조도면 끝에 있는 섬마을이지만 썰물이 되어 바위가 드러나면 굴과 돌김, 해삼, 성게가 널려 있어 겨울을 제외하면 살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위의 모양이 누룩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누록도를 지나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기항지는 섬의 형태가 긴 눈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진목도였는데요.
21년 기준 약 17분이 생활하시는 작은 섬이지만 여기서 각각 한 분의 승객분들이 승하선을 하셨습니다. 진목도는 전체 면적 0.414제곱킬로미터 중 약 20%에만 밭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데요. 그런데 조도면에 있는 섬들 중 상조도나 하조도와 같은 면적이 큰 섬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적어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섬사랑 13호와 같은 국가보조항로가 잘 발달해 있어서 차로도 물자를 비교적 쉽게 공급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런 작은 배들로 승객과 물자를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는 1700년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섬들도 꽤 많다고 하니 그때는 이 오지 섬마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진목도를 빠져나온 섬사랑 13호는 조도면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상조도와 하조도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면적이 큰 섬 쪽으로 오니 아까 다른 섬마을을 지나오며 봤던 양식장과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식장에 크레인이 달린 배가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어민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양식장은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키우는 부유식 양식장이 아닌 우럭이나 참돔 등 어류를 가둬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곳 조도면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규모도 상당하죠. 상조도에 자리 잡고 있는 푸른빛 지붕의 마을 풍경도 참 아름답네요. 섬사랑 13호는 상조도와 하조도를 연결하는 조도대교를 지나 하조도로 이동합니다. 하조도는 지금까지 둘러봤던 15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새떼처럼 떠있어 조도라 불리는 조도면의 어미섬인데요.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가 넘고 2011년 기준 약 1200명의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다 합니다. 안에 편의점도 있는 걸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배에서 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조도에는 다른 섬에서는 보기 힘든 창유항이라는 커다란 항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진도항이나 다른 부속섬들로 가는 배들이 많이 있어 조도면에 있는 다른 섬들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창유항을 거쳐간다고 하시네요. 하조도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둘러볼 명소도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딸을 잡고 하조도도 한 바퀴 둘러보고 싶네요. 창유항에서 새로운 승객을 실은 섬사랑 13호는 뱃머리를 돌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기항지로 이동하는 동안 옆쪽에 농협배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농협배인 것을 알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게 참 재밌네요. 창유항 다음으로 들릴 기항지는 종점 서거차도를 포함해 대마도, 관매도, 그리고 동거차도 등 총 8개 섬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 8개 섬들에 승하선할 승객이 없어 경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종점인 서거차도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이번 여정의 종점인 서거차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에 목포항을 출발한 섬사랑 13호는 총 33개의 기항지 중 12곳의 기항지를 지나 종점인 서거차도에 도착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자리를 지켰던 배낭을 다시 메고 하선할 준비를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목포항에서 섬사랑 13호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이번에 탑승한 국가 보조항로의 종점인 서거차도입니다. 목포항을 떠난 지 약 7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다시 육지 땅을 밟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 쌍의 부녀 가족도 서거차도에 하선을 했네요. 물론 지금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해져 빠르게 올 수 있었지만 70년대 일반 여객선이 다니던 시절에는 목포에서 종점인 서거차도까지는 장장 1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서거차도는 면적이 약 2.8제곱킬로미터로 조도면의 다른 섬들보다 비교적 면적이 크고 21년을 기준으로 약 162명의 주민분들이 살고 있어 인구수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예로부터 서거차도는 어로 작업 현장과 가깝고 안에 큰 포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겨울에는 피항하기 좋아 많은 어선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네요. 서거차도에 도착해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섬 주변을 둘러볼까요? 비교적 규모가 큰 섬답게 중앙에는 이렇게 커다란 항구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해양경찰 파출소 등 다양한 주민 관련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마을 안쪽에 슈퍼가 2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각종 식료품뿐만 아니라 낚시 관련 용품, 생필품과 각종 약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저는 여기서 야식으로 먹을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마을 더 뒤쪽으로 들어가면 과거 학생 수가 무려 228명이나 됐던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봤습니다. 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에는 밭농지와 닭장이 보였는데요. 평소에는 관심을 갖기 힘든 풍경이지만 섬마을에서 보는 모습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더 신기해 보였습니다. 밭을 지나 앞으로 5분만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수풀이 무성히 자란 운동장 가운데 잘 정돈돼 있는 놀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곳은 풀이 가득한데 이곳만 깔끔한 게 참 신기하네요. 학교 정문으로 보이는 입구는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보였습니다. 운동장 위쪽으로는 학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드나들었던 흔적은 보였지만 최근에는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주변으로는 처음 보는 동상도 놓여 있네요. 참고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 분교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발전소가 있는 윗마을, 아래쪽은 선착장이 있는 아랫마을인데요. 다시 목포항으로 가는 배는 다음 날 있어서 여기서 1박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아랫마을에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랫마을로 내려와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1박에 5만원짜리 민박이었는데 방도 상당히 넓고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룻밤을 묵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도 있어서 슈퍼에서 재료를 사오면 음식도 해먹을 수 있겠네요.
기품도 필요한 건 다 있어서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을 풀었을 때가 오후 4시 30분 정도였는데 아직 민박집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1시간 30분이 남아서 서거차도의 다른 장소를 더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하게도 민박집 사장님께서 자전거를 빌려주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섬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섬 서쪽에 위치한 모래미 마을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광활한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섬마을의 한적한 풍경을 바라보며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니 또 다른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서거차도 서쪽에 위치한 모래미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마을 앞에 서거차도에서는 보기 힘든 해변가가 있어 해변마을이라고도 불린다 합니다. 앞에는 방파제가 있어 파도가 잔잔해 바다멍을 때리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마을 규모는 아까 살펴본 윗마을과 아랫마을보다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섬마을의 시골 풍경을 오롯이 감상하기 참 좋더군요. 그럼 모래미 마을 구경을 마치고 서거차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언덕이 있는 곳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언덕을 오르니 제법 섬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늦어서 삼거리 아래쪽으로 뚫려 있는 샛길로 이동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서거차도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모래미 마을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지형인 목섬 끝입니다. 앞쪽에는 서거차도가 품고 있는 부속섬인 항도가 보이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지만 멀리서 봐도 그 규모가 다 느껴질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오랜 세월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완만한 절벽의 모습도 참 아름답죠? 반대편으로는 서거차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새끼섬도 보입니다. 마을이 위치한 선착장 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는 또 다른 신비로운 느낌이 참 멋있습니다. 다음에 또 서거차도에 올 기회가 있다면 섬 더 깊은 곳까지 걷는 여행을 즐겨보고 싶네요. 서거차도의 서쪽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끌고 다시 민박집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반납하고 저녁을 먹으러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예. 저녁 식사로는 밥과 국을 제외한 10첩 반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메인 메뉴로 잘 구워진 고등어 구이, 그리고 수육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반찬들은 모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반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나는 돌미역 등 품질이 좋은 해조류를 활용해 만든 반찬들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미역 무침에 수육을 싸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원래 식사를 그리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밥맛이 너무 좋아서 두 공기를 싹싹 비웠네요. 이 구성이 단돈 12,000원이라니
집 근처에도 이렇게 나오는 식당이 있으면 매일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서거차도 주변으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인적 드문 서거차도에서 바라보는 일몰. 참 낭만적이죠? 일몰 구경을 마친 후에는 방으로 들어가 아까 슈퍼에서 사온 과자를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래된 민박집이다 보니 안에는 노래방 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물건도 있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기계를 써보진 않았지만 일행과 함께 온다면 이걸 이용해 놀아도 재밌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오지에 있는 섬마을이다 보니 저녁 시간에는 딱히 시간을 보낼 만한 놀거리가 없었는데요. 심심해서 바깥 풍경은 어떨지 한번 나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영상으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빛들이 참 아름답죠? 그렇게 서거차도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서거차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제 탔던 섬사랑 13호를 다시 타야 하는데요. 신기했던 건 콜택시처럼 전화로 미리 어느 섬에서 탑승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3개나 되는 기항지를 모두 거쳐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포항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했지만 서거차도에서는 6시 30분에 배가 출발합니다. 저 멀리 율목항에 정박해 있던 섬사랑 13호가 다시 서거차도로 들어옵니다. 목포항에서 서거차도로 들어오는 섬사랑 13호는 최대 9시간 30분이 걸리지만 반대로 서거차도에서 목포항으로 나가는 항로는 최대 10시간 30분이 걸린다 하네요. 섬 안에 사람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꽤 많은 분들이 배를 타러 나오셨네요. 꿈만 같았던 서거차도에서의 걷는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섬사랑 13호에 몸을 싣습니다. 목포항에서는 매표소에서 배표를 끊었지만 이렇게 섬에서 배에 탑승하면 현장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목포항으로 이동할 때에는 어제 배에 탔을 때 들리지 않았던 동거차도, 대마도, 그리고 관매도 등 다른 기항지도 들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좋아 배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원래는 객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지만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참고로 서거차도에서 섬사랑 13호를 타고 목포항으로 쭉 가는 것보다 중간 기항지인 창유항에 내려 다른 배로 환승해 진도항으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포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게 좋아서 중간에 내리지 않고 목포항까지 쭉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배 안에 챙겨갔던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강제로 바다 위 다이어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목포에 도착하면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습니다. 6시 30분에 서거차도를 떠났던 섬사랑 13호는 장장 약 9시간의 항해를 거쳐
어느새 종점인 목포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목포항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풍경은 또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목포대교를 넘어선 배는 처음 여행이 시작됐던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진입합니다. 그럼 가져왔던 짐을 챙겨 데크로 내려가 볼까요? 확실히 목포항이 종점인 배라 그런지 어제보다 내리는 사람이 훨씬 많네요. 그렇게 왕복 약 16시간가량의 긴 뱃길 여정을 마치고 다시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목포항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곧바로 목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목포역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목포 구도심에 있는 식당으로 늦은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저는 중간으로 유명한 태동반점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중간은 중화식당 간짜장의 약자로 중화 요리를 먹고 난 후 후식으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동반점은 중간을 시키면 이렇게 탕수육과 짬뽕을 서비스로 주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정말 개눈 감추듯 흡입을 했네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기차에서 먹을 빵을 사러 목포에서 유명한 빵집인 호롬빵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빵을 보니 다시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게 선물용 바게트와 기차에서 먹을 빵 2개를 사고 다시 목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한 후에는 16시 25분에 출발하는 KTX 산천열차를 탔습니다. 10시간 넘게 배를 타다 기차를 타니 승차감이 참 좋네요. 아까 빵집에서 샀던 빵도 우유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차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뱃길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9시간 30분, 한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뱃길을 이용해 떠났던 낭만적인 걷는 여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섬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섬마을 주민들의 삶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국가보조항로를 이용해 낭만적인 섬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